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부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투심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0.2%대 빠졌고요.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진 탓인데요.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각각 0.2%대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던 하루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오늘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커졌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다소 눌리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7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애플만 올라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각각 1%에서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벨과의 AI 칩 협력 이슈가 있었는데요. 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소식이 브로드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이야기가 됩니다. 브로드컴도 오늘 1.7%대 약세를 보였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렸지만 소프트웨어 섹터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대부분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도 1%대 상승했고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도 2%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테슬라죠. 기대치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는 모습이고요. 구글과 메타도 각각 1%에서 2%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후에 매도세가 연달아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는 대부분 초록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동 긴장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 유가의 급등을 반영해서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통신을 통해서 이란이 현재로서 2차 협상 참석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미국의 외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불신을 표출했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일단 이란 선박을 납포하면서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로 예정된 휴전의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합의가 없다면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양측 모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시장의 해석입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 결렬이 확정된 것까지는 아니죠. 즉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이 일정과 참석 여부의 혼선이 지속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협상 참석 여부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벤스 부통령의 일정도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완전한 결렬이라기보다는 밀고 당기기 협상이 진행 중인 국면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이 호르무즈 봉쇄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트리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장중에 5% 오르던 국제유가 7%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면서 오늘 성장주 부담이 확대됐고요. 기술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죠. 오늘 S&P 500 흘러간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결국 지수가 빠지기는 했지만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선별적인 하락장이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악재에도 낙폭은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패닉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공통적인 전망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바이탈 노울리지의 아담 크리사플리가 주말에 나온 뉴스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양측의 강경 발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헤세이도 이런 말을 했네요. 시장은 여전히 가까운 시일 내에 휴전 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한 요즘의 부정적인 뉴스는 제한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이 공통적인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긴장의 고조가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시장의 구조를 한 줄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기술주는 압박 흐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상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지정학 리스크가 커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제한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안에서도 상당히 이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등락률이 극명하게 갈렸었죠. 우선 구글이 1.18% 소폭 내렸고요. 마벨이 6% 이상 올랐습니다. 구글이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와 함께 좀 손을 잡고요. 두 가지의 AI 칩 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특히나 이 마벨 테크놀로지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이 하나는 기존 TPU 그리고 이 TPU에 연동되는 메모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차세대 TPU 모델입니다. 자,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은 게 바로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이 구글의 TPU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 브로드컴이 독점적인 협력 파트너였죠. 덕분에 그동안 브로드컴은요, 내가 아니면 이거 못 만들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게는 너 아니고 마벨도 가능한데 이런 새로운 카드가 생긴 거죠. 당연히 대안이 등장하니까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도 낮아지겠고요. 수익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종합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이 등장했던 자체 칩 시장.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는 독점 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칩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요. 누가 어떤 고객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느냐. 이게 또 AI 시장의 새로운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M7 종목 상황들도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한 가지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 14일 이 언론 행사를 테슬라가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이 상하이 공장의 좀 잠재력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이 시장 사이에서는 혹시 옵티머스 양산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퍼졌었는데요. 너무 좀 앞서 나간 기대였습니다. 밤사이에 사측에서 아직 로봇 양산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망감이 강하게 나왔었던 테슬라였고요. 아마존은 약 1% 급락했습니다. 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부터 현재 피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아마존이요, 리바이스 같은 이런 주요 브랜드한테 우리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가격 올려라, 아니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반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뜬 겁니다. 실제로 관련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이 독점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좀 아마존의 주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소프트웨어주들이 이 중소형주들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반대로 역설적으로 가장 큰 대장주인 MS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어도비에서요,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경쟁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된 건데 한마디로 어도비가 영역을 침범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저기 다 골고루 좀 사용을 하는 강점이 있는데 반면에 어도비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이나 디자인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그런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를 했고요. 덕분에 관련 기업들은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현재 깔린 상황이겠죠. 추가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것도 밤사이에 굉장히 좀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건데 일단 주가 흐름은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주말에 통신위성 하나를 발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발사 단계까지는 나름 괜찮았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거, 제일 중요한 단계죠. 이게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AST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로켓에 이 위성을 태웠는데 그 로켓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가 좀 실패하면서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타링크에 또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에게 한마디로 두 기업이 머스크에게 참패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페르미 17% 이상 급락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당연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 문제는요, 이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CFO, 기업의 재무를 최고로 총괄하는 이 담당자까지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기업의 경영 리더십이 당연히 공백이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괜찮은 건가, 부실해진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이 페르미를 덮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컴퍼스 패스웨이스, 여러분은 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실 것 같습니다. 이 환각버섯 들어보셨나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성분을 가진 버섯인데 독특하게 이거를 좀 의료용으로 정제해서 치료에 쓰는 회사입니다. 이 정신질환 치료제에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밤사이에요, 이렇게 환각 제품 관련 의약품 연구에 조금 더 가속화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환각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주들 비슷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밤사이에 유가가 제법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유가가 출렁이면 뭐 크루즈라든지 비료주, 항공주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급등에 비해서 잠잠했습니다. 여전히 개별주 이슈, 개별 모멘텀에 더 집중해가고 있는 시장이란 거죠. 이어서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WTI가 5% 이상 급등하면서 88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되죠. 그런데 여전히 양측 사이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휴전 연장이 없을 거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요.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당연히 WTI가 오르니까 여기에 취약한 원달러 환율 3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470원 올랐고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게 되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모두 다시 한번 소폭 되돌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횡보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종전 협상 만료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우 5 출발합니다. 뉴욕 증시가 역대급 최장기 수준의 이 랠리를 끝마치고 오늘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역시나 이 시장의 방향을 바꾼 건 아직까지는 유가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이 휴전 협상 만료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장중에 국제 유가가 6%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선박을 추가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공격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외무부는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2차 협상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미국이 외교에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2주간의 휴전이 종료되기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미 해군의 이란 선박 납포 이후 이란이 해협 통행을 다시 한번 제한하면서 충돌 수위가 빠르게 높아졌고요.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WTI는 5%에서 6%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88달러 선, 브렌트유는 9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이 섹터 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반도체 땅과 스토리지주들 일제히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대신에 이제 그 자금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세일즈포스 CEO가 소프트웨어 위기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증거까지 추가로 밝혔습니다. 최근 AI 발전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면 이 사용자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비관론이 등장했었죠. 하지만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베니오프 CEO는 데이터 보안과 보안 규정 준수 같은 이 세일즈포스만의 진입 장벽은 AI가 스스로 코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올해 말에는 사용자의 업무를 자동학습해서 대리수행하는 차세대 AI 플랫폼 에이전트 엘버트를 선보이면서 AI 중심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이 핵심 기업 고객들의 지출액이 3% 증가하면서 견조한 수요를 증명했고요. 엔트로픽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작업량 기반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인력 감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제 하드웨어주들 그리고 메모리주들, 스토리지 관련주들은 오늘 내내 좀 약세를 보였었죠. 특히나 이 히트맵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인텔 4%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인텔에 의구심을 가지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4% 넘게 급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가 모건 스탠리가 경쟁사인 AMD를 AI CPU 시장의 더 큰 수혜주로 꼽으면서 신중한 평가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CPU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낙관을 하면서도 인텔은 차세대 서버용 칩인 다이아몬드 래피즈의 결함 문제와 또 공급 능력 부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AMD에 대해서는 차세대 베니스 프로세서가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면서 이번 CPU 수요 확대의 실질적인 승자는 AMD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 12거래일 중에 11일이나 상승했었던 인텔. 시장은 이제 현지 시각 23일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자체 칩 시장에서도 지각 변동이 슬슬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구글이 이제 TPU를 발표를 했었죠. 그 핵심 파트너사가 바로 브로드컴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경쟁자 바로 마벨이 등장하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오늘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구글이 마벨 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신규 칩 2가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구글 AI 칩 설계를 사실상 도맡아왔던 이 브로드컴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생긴 것이죠.
구글은 기존 가속기인 TPU를 보조할 메모리 처리 장치와 서비스 단계에 특화된 추론용 신용 TPU를 마벨과 함께 설계합니다. 두 회사는 빠르면 내년 중에 메모리 설계를 확정하고 시험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기존 파트너였던 브로드컴 외에 마벨을 제3의 설계 파트너로 끌어올려 공급망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소식에 마벨의 주가는 4% 가까이 급등한 반면 핵심 일감을 나눠 갖게 된 브로드컴은 2.6% 장중 하락을 보였고요. 이 시작은 구글 내 브로드컴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가격 협상력마저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개별주 중에서 이번 주 들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 있었죠. 테슬라. 밤사이에는 다시 한번 2% 이상 급락하면서 좀 되돌림을 보였는데요. 이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죠. 이 옵티머스에 대한 양산 실망감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에 돌던 상하이 기가팩토리 로봇 양산설을 공식 부인하면서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중국법인은 현지 매체를 통해서 상하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없다고 밝히면서 이 관련된 시장의 루머를 오보로 규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테슬라 임원이 상하이 공장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던 옵티머스의 조기 양산 기대감이 단숨에 가라앉은 건데요. 이 주말 사이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댈러스와 휴스턴까지 확대한다는 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로봇 생산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결국 신성장 동력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다소간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 보시죠.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평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심은 위축됐고, 다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기술주 쪽으로는 좀 확실히 눌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 집중해서 보셨어요? 네, 일단 평화 협상이라는 거 말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평화 협상이 아닌 네. 저게 평화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로 지금 나포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혁명수비대가 진짜 권력의 네. 중심이고 혁명수비대 그 대변인하고 그 사람들을 협상장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 협상 결과 나와도 네. 혁명수비대가 인정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혁명수비대가 아야토야를 모시는 그 집단인데 그 집단에서는 계속 적대적인 얘기로 나오는데 왜 한쪽에서 뭐 트럼프랑 협상한다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의문시가 되고 뭔가 찜찜합니다.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어제 네. 주가도 또 신고가를 갱신해서 가지 못했죠. 뭐 물론 신고가를 이미 갱신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건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어떤 변수 때문에 떨어질까 굉장히 한쪽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뭐 그것 치고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지수가. 뭐 그리고 이미 그 S&P 500도 역사상 최초로 7,100선을 도달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엇갈렸기 때문에 뭐 숫자가 너무 엇갈리죠. 지금 이게 무슨 어떤 뭐 특징점이 없습니다. 일단 매그니피센트 7도 엄청나게 엇갈렸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는 또 오랜만에 강세를 떴고 인텔은 그동안 강했다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 넷플릭스는 요즘에 계속 안 좋네요. 그리고 지금 방어 업종도 지금 다 갈렸습니다. 제약 업종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고요. 바이오젠 빼고 조그만 거. 그리고 유통주도 다 갈렸습니다. 유통주도 갈렸고 최근에 강했던 뭐 전력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통신 관련주들 있죠. 이런 쪽은 계속 강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통신이 중요해지고 전력은 계속해서 중요한 지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강했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주도 다 엇갈렸죠. 예를 들어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상승했는데 쉐브론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있는 그 지금 미들스트림 밑부분에 있는 업체들은 또 좋았어요. 화학 업체도 좋았고요. 린데 같은 굉장히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혼조세를 기록을 했죠. 지금 금융주도 다 엇갈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JP모건은 올랐는데 지금 또 이제 저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또 떨어졌죠. 엇갈리는 흐름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쯤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애플의 팀 쿡이 9월에 CEO에서 물러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후임으로는 하드웨어 총괄이 지명이 됐다고 하는데 간밤에 애플이 1%대 올랐었는데 또 시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소폭 내리고 있거든요. 이 이슈는 앞으로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지금 좀 인지도가 뭐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일단 팀쿡이 뭐 지금 물러나면은 약간 수장이 교체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뭐 뒤에 어떤 이야기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네. 지금 애플이 뭐 그 시리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시리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왜 그거를 발전을 못 시켰을까? 그러면서 결국에 그냥 문을 열었잖아요. 우리는 뭐 제미나이 탑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열었는데 뭐 그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대응을 못했다는 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팀쿡 CEO의 변경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애플의 CEO가 교체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제품 전략을 이끌어온 터너스가 후임이 됐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랑 계속 지켜보시죠. 그럼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월간 시그널 키워드, 미국의 대표적인 뷰티 유통업체인 울타 뷰티입니다. 제프리스가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전격 상향했는데요. 메이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 미국에 저기 에스티로더라는 그 화장품 업체 있거든요. 네. 예전에 면세점에서 여러분들 다 갈색병 산다고 하는 그 여자분들이 네네. 그게 우리나라 홍삼이랑 그 담배 빼고 매출 1위를 지금 이번 연도 작년 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한 수년 동안 그게 1위를 차지했어요. 갈색병이. 그렇군요. 면세점 매출 순위 네. 아이템 1위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에스티로더가 주가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추락을 했거든요. 에스티로더가 중국 비중이 높으면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보따리 상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광고도 몰라 그랬죠. 면세점에서 팔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더 히스토리 오브 호라던가 지금 뭐 설화수라던가 중국인들 주로 엄청 서 있는 그 장면들 항상 여름이면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에스티로더 주가가 추락한 반면에 네. 지금 울타뷰티 같은 이런 편집샵 그 브랜드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울타뷰티는 어제도 상승을 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울타뷰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의 돈키호테랑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돈키호테는 식품도 팔고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뭐 미국의 울타뷰티, 네. 일본의 돈키호테, 그다음에 뭐 미국 유럽에 있는 세포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파는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다이소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이소가 온갖 것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모델들이 있죠. 네. 그런 모델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울타뷰티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고 그리고 화장품 시장이 회복된다. 그리고 매출 지속성 신뢰 상승된다. 지금 보니까 봄철 맞이해가지고 또 지금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 그리고 MD 역량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천다이징이라고 좋은 상품들을 뽑아내가지고 여기다가 꽂아 넣는 것들이 그 MD의 능력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일반 관리비라든가 판매 관리비 비용 추정치가 현실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22배 PER에다가 22배를 부여를 했네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22를 했더니 목표 주가 $700가 나왔다. 현재 주가 대비 약 26%인데 어제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570로 뭐 한 20% 네. 이 중반에서 후반대 상승 여력을 지금 제프리스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를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PER 22배라면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안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저 울타뷰티라는 조목도 그렇고 뭐 초소형주가 아니라서 무슨 100배, 200배 받을 조목은 아니지만 22배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울타뷰티가 어제 이제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저 부분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다 상승을 했거든요. 스페셜리티 리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업체들이 울타뷰티를 비롯하여서 네. 저 섹터에 6개 종목이 있는데 6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좋았고요. 자, 울타뷰티는 지금 그 재무가 좋습니다. 재무제표도 좋고요. 미래 실적과 과거 실적 또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뭐 아주 최악은 아니고 가치 점수는 높게 받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말한 22배가 별로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치 점수가 높은 거죠. 인기를 더 얻어야지 가치 점수가 낮아집니다. 자, 울타뷰티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8월 달부터 지금 $500네요. 저 $500가 밑바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 거기서 또 반등을 했거든요. 저기가 아주 중요한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작년 8월 달 이전에는 $500가 고점이었거든요. 그 8월 달에 그 고점을 돌파하니까 고점이 저점으로 바뀐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고점이던 거를 넘어서잖아요. 그럼 이제 이 든든한 원군이 돼요. 그래서 이제 $500를 넘어서니까 그 부분이 든든한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는 네. 모습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200일선을 돌파를 했죠. 200일선 돌파하고 저 개파락 부분, 저기를 이제 메꾸면 이제 $600 이상. 네네. 그리고 거기서 더 가야지 $700. 제프리스에서 산정한 $700라는 목표 주가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기 개파락으로 떠 있어서 저 아일랜드 같이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아일랜드 갭이 떴기 때문에 저 갭 부분,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부터 $600, $650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저기를 일단 점령을 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그리고 17개 분기 중에 16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재무제표에서 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점이 보이죠. 4분기에 항상 매출액이 높습니다. 네. 항상 보시면 2021년부터 4분기만 톡톡톡 튀죠. 역시 울타뷰티도 마지막에 뭐 연말에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이런 행사들 굉장히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이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2025년도 4분기 매출이 확 튀었죠. 그래서 2026년도 1분기 매출은 아마 그때보다는 작으리라 네. 생각이 되고요. 5월 29일 오전 5시에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3.82 빌리언 예상이었는데 $3.9 빌리언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3.9 빌리언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5월 29일 날 예정된 그 매출 예상은 $3.1 빌리언죠. 네. 역시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죠. 4분기 실적을 1분기 실적이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EPS는 $8.01 나왔는데 $8.01로 딱 부합하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나왔네요. 근데 역시 매출액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자, 그리고 $710.81 컨센서스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아까 제프리스에서
$700 부른 게 네.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렇네요. 평균이 710.81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4.19 업사이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개 의견 중에서 15개 바이에 3홀드, 그리고 원셀이 하나 딱 있네요. 어쨌든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700를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관건은 $600에서 $650의 매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뷰티 업황의 회복 국면에서 이 울타뷰티가 실적과 주가 재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간밤에는 3%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주가 보상 매력이 큰 구간이라는 분석이군요.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화장품 업종 쪽에서 시그널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APR이죠. 여러분들 APR이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게 처음에 시기 질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저거 뭐 장원영만 써가지고 수지만 써서 저렇게 한다. 근데 저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예쁜 연예인들이 요즘에 솔직히 장원영 장원영 vs 카리나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장원영이 좀 이긴 것 같아. 지금 여론을 보니까. 네.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 판관비에다가 원래 써가지고 화장품 업종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APR이 결정적으로 성장한 것이 울타뷰티에 입점을 시키면서 지금 대박이 났거든요. 메디큐브 브랜드를. 네. 근데 지금 울타뷰티에 입점을 시켜서 대박이 난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국 시장의 점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울타뷰티에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들어가서 지금 성공을 엄청 거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세포라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본의 돈키호테에 들어갔거든요. 중국 없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걸 왜 얘기했겠어요.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중국이 계속 막아서 그 다음에 중국 매출이 큰 에스티로더가 몰락하고 면세점에서 1위 매출 순위 1위 아이템을 가진 에스티로더가 몰락한 거. 지금 APR은 중국 공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미국 타겟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시가총액 1위도 누가 차지했죠? 화장품 1위를 APR이 차지했죠.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 투톱이 지금 그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그 시장의 구도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APR이 뭐 누가 뭐 시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1의 지금 화장품 업체이고요. 미국, 유럽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K뷰티 하면 요즘 APR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울타뷰티 입점을 통해서 강하게 성장해온 APR, 오늘의 시그널 종목이고요. 앞서 신 소장님의 아티스트 관련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 이곳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버티브 홀딩스인데요. 특히나 눈여겨볼 부분, AI 수요가 실제로 확인이 될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버티브 홀딩스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APR 얘기를 했지만 네. APR도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냥 혼자 가버리잖아요, 그냥. 버티브 홀딩스도 지금 아무 영향이, 물론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갔지만 버티브 홀딩스는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 뭐 샌디스크도 조정을 받았는데 버티브 홀딩스는 조정이 없습니다, 지금. 자, 올해 들어서 90% 급등했고요, 이미. 네. 좀 있으면 이제 100% 달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계속 가냐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및 냉각 솔루션 수요 폭증 되어 있는데, 젠슨왕 회장이 이제 또 새로운 걸 계속 들고 나왔잖아요. 뭐 블랙의 루빈. 네. 점점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없애는 냉각 솔루션 없으면은 그 스펙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리 엔비디아가 좋은 칩을 내놔도 그 칩의 발열을 못 잡으면 완전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티브 홀딩스의 냉각 솔루션, 전 세계 1위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찍혔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옵션 시장에 기대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인가. 실적 발표 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3% 정도의 변동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과거 4개 분기 평균 변동성은 실적 발표 전후에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9%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큰 변동성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은 10% 이상
급등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네. 주당 순이익이 2026년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3% 성장한 1달러 예상되고 있고 네. 매출은 2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성장.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강력한 수주 잔고가 있다. 지금 수주 잔고만 2025년도 말까지 150억 달러가 쌓여 있어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티브 홀딩스에 엄청나게 발주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미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드 타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버티브 홀딩스는 어제도 2.30 또 올랐고요. 지금 이 전력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는 이 지금 스펙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그냥 만점이네요. 일단 재무제표랑 네. 과거 실적, 미래 실적 전부 만점이고요. 배당은 당연히 성장주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치 점수가 저렇게 낮은 것은 지금 네. 시장에서 제대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매출액이 외형 성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2021년도부터 오. 2026년도까지 지금 매출 성장이 너무 가팔라요. 지금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4월 22일 날 테슬라도 아마 실적 발표가 있죠. 네네. 지금 버티브 홀딩스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22일 수요일 날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4분기는 오히려 2.89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가 잡히면서 허들이 높아서 그런지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는 실패를 했고요. EPS는 1.29달러 예상이었는데 1.36달러 나오면서 5.43%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도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네요. 버티브 홀딩스의 주가 속도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따라가질 못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309.75 이미 달성이 돼버렸고 17개 의견 중에 16개 바이의 원홀드로 스트롱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 매수를 부르짖는데 목표 주가가 너무 낮아요. 이 속도에 비해서 결국에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연이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들어서 무려 약 90%가 급등한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 이미 넘어섰고요. AI 인프라의 대표주로 부상을 했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냉각 수요가 이제 실제 숫자로 확인이 될지 곧 있을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으로의 시그널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번에 버티브 홀딩스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GST 얘기 드렸는데 급등했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유니셈이죠. 유니셈. 왜냐하면 GST랑 유니셈이 굉장히 비슷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유니셈하고 GST 둘 다 온도에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네. 스크러버랑 칠러를 만드는데 스크러버는 일단 그 오염물질을 긁어내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 칠러가 온도 조절이에요. 반도체 공정에서 온도가 정말 민감하죠. 반도체도 열이 올라버리면 망가집니다. 계속해서 온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지금 GST나 유니셈이 다 칠러를 주력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셈은 반도체 공정에서도 중요한 온도 제어 이 칠러를 제공을 하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제 확장된 거죠. 결국에는 요즘에 액침 냉각 얘기까지 나온 게 저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수랭식, 공랭식,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아예 담그는 것까지 나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의 성능이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열을 못 잡으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지금 강했던 섹터가 통신 쪽이 강했고 요 지금 발열 쪽이 또 강했잖아요. 냉각 쪽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초점이에요. 칩의 성능이 높아지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칩의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칩끼리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싸워가지고 결론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끼리 왔을 때 중재자가 필요하듯이 통신이 꼭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막 열을 올리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 열을 눌러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냉각 쪽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GST는 날아갔어요. 네. 근데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유니셈은 아직 안 간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노려보는 것이고 지금 스크러버랑 칠러를 갖고 있는데 요 조금 그 삼성전자냐 아니면 삼성전자 이외냐 약간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GST는 삼성전자 비중이 더 높고 이 SK 하이닉스 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없는 대신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라든가 외국 기업이 많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거의 온도 제어의 어떤 제왕의 투톱
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이 후발로 낙수 효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전에 버티볼딩스 관련해서 그 당시 시그널 종목으로 GST를 이야기했었는데 상당히 굿 시그널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이 GST와 매출 구조의 유사성이 큰 액침 냉각 관련주 유니셈을 시그널 종목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어느 외신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만과 우리나라의 증시가 아주 좋고 그 좋게 된 배경은 당연히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고 당연한 대로 이제 대만 TSMC, 한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 긴 이제 글을 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이랑 대만이 주도를 하는 이유가 AI 때문인데 정작 AI를 주도하는 건 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돈을 쓸어가는 거는 이제 한국이랑 대만의 3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AI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갖다가 일상에서 회사에서 쓰고 있지만은 그 일상과 회사에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제 빅테크들이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엄청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이 투자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매출과 더 좋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이상 투자하지 않았다가는 생존에서 나고하면 이제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 회사가 몰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군비 경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고, 그래서 빅테크 4사들이 올해 투자하는 이제 그 KPX가 이제 거의 6,600억 달러. 엄청난 투자를 하면은 이 투자를 갖다가 누구에게 쓰느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용역받아서 만드는 대만의 TSMC. 그래서 이제 FT의 이제 그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대만과 한국을 이끌어가는 이 세 회사가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FT의 보도이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항상 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반도체 기업이 이제 한국이랑 대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본이랑 유럽도 있는데 이렇게 유독 우리랑 대만이 두각을 드러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이제 궁금한 관점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설계 도면을 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하퍼, 블랙에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루빈 같은 걸 갖다가 TSMC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TSMC가 만약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웨이퍼가 없으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그다음에 뭐 다그치고 심지어 뭐 젠슨왕이 작년에 뭐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에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어떤 추석과 같은 대단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젠슨왕이 추수감사절에 대만에 갔습니다. 왜? TSMC 체육대회에 참가하러. 이거 정말 저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그 정도로 TSMC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제 갑의 역할을, 물론 형식적으로는 용역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지만 TSMC가 아니 우리한테 요청하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너네가 말한 물량을 우리가 대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엔비디아가 매출이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젠슨왕이 TSMC 체육대회 빨간 옷을 입고 체육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TSMC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메모리를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야, R&D가 쉽지 않네. 좀 이렇게 일정을 갖다가 좀 연기해줘. 이러면 이제 그 순간 엔비디아의 매출과 주가는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대만과 한국에 있는 두 기업이 엄청난 이제 수혜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이란 전쟁이 종전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다 6,200을 돌파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요새 또 중국은 AI 분야에서 어떤가요? 이게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뭔가 새로운 AI를 냈다라고 하면 한 번씩 반도체가 좀 크게 흔들렸는데 요새 들어서는 뭐 알리바바든 딥시크든 새로운 걸 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예 모르더라고요. 예. 중국도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국가이죠. 중국은 또 엄청난 이제 그 이공계 인력들이 들어가서 물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이 와 중국도 AI가 대단하다. 중국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주가랑 매출의 관점에서 중국을 대변하는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의 그 주가나 매출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화두가 되는 AI에 대해서 수혜를 입은 나라가 어디냐, 수혜를 입은 국가가 어디냐를 딱 짚는다면 중국은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수혜를 입었느냐? 빅테크 6,600억 달러를 갖다가 누가 고스란히 받아서 매출과 주가에다가 영향을 끼치고 주가 상승하게 됐냐? 대만은 TSMC, 우리나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어떤 뉴스와 주목을 끌었지만 실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만한 기업과 주가는 없었다라는 것이 FT의 진단입니다. 네, 사실 이 한국이랑 대만은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사회 구조도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국가들로 분류가 되잖아요. 과연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굳이 어느 국가가 조금 더 AI 쪽 수혜를 강하게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는 TSMC를 갖고 있는 이제 대만이 더 많은 이제 주가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만약에 TSMC 한 곳이 무너지거나 꺾어진다면 대만의 주가랑 경제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만의 또 고민입니다. 저희 나라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까지 포함해서 그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기업 3곳이 몰려 있습니다. 거의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언젠가는 뭐 계속 뭐 영원하게 반도체가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메모리 판가가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반도체 판가가 꺾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엄청난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FTA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미리 한다면 어떻게 되냐? R&D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R&D 때문에 오늘의 엄청난 수혜를 맛보고 있는데 만약에 R&D를 축소하는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 축소했던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경제와 주가에도 엄청난 이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 얘기 아니고 어떻게 현대차 얘기했지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순이익에 30% 달라고 했을 때 그 주느냐 마느냐는 사실 현대차 R&D가 꺾어지게 된다면 현대차가 지금도 엄청난 이제 그 R&D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R&D 경쟁을 포기하는 순간 R&D 경쟁이 가라앉는 순간 현대차 미래는 없다. 황금 알을 앓는 거위의 배를 가른 이소우와의 그 어리석은 그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사실은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대목입니다. 네, 사실 이 반도체에 쏠려 있는 이 자금들이 사실 대만과 한국에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R&D 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감으로써 여기에서 절대 성장세가 둔화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예. 블룸버그가 어저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6,200을 올라섰습니다. 6,200 올라섰는데 그
그 주역은 어디냐? 어떻게 SK 하이닉스인데 같은 반도체 투탑인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KRS도 완전히 똑같았는데 하이닉스는 어저께 3.5%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차트에 화면에 보시고 있는데 어저께 일중 차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심지어 내려갔어요. 왜 내려가느냐? 이란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 주거니 받거냐면서 미국의 군함이 이란 상선을 납포하니까 또 이란의 아예 그 혁명 수비다가 또 보복을 갖다 천명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처음에 삼성 심지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갔다가 그 장중에 쭉 흐름 보면은 하이닉스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3.46%, 3.5%라는 거는 시총 2위 기업으로서 엄청난 이제 강보합을 갖다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예상외로 삼성전자는 그 흐름을 갖다 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달 수가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블룸버그 기사가 발빠르게 이거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두 기업들의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가는 게 정상인데 어제는 특히나 SK 하이닉스 급등만 좀 두드러졌었죠. 혹시 소캠2 관련 기사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난 걸까요? 예. 블룸버그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두 종목의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사실 SK하이닉스가 어저께 이제 3.5% 올라갔던 이유는 SK하이닉스가 어저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소캠2를 우리가 이제 양산을 했을 때 베라 루빈의 병모 현상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사 역할을 자신들이 양산하게 된 소캠2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천명을 하면서 이거 어떤 언론 보도가 아니고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블룸버그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압도하는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소캠2는 이 HBM에 비해서는 잘 모르실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좀 CPU에 반드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HBM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HBM은 엔비디아의 GPU에 상응하는 필요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GPU만으로 충분하고 GPU에도 엄청난 고가의 장비이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소캠은 왜 필요한 것이냐? 이제는 과거에는 AI가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서 중요하게 역할했다면 벌써 한번 1년 전부터 데이터 획득에서 넘어서 추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추론을 할 때는 GPU, 병렬 처리뿐만 아니라 CPU, 직렬 처리도 필요합니다. 직렬 처리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소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 예를 들면 이제 하퍼 H100이라는 것이 H100, H200이 엔비디아의 오늘의 엔비디아가 만드는 주력 상품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CPU가 필요하다. 직렬 연산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H100에다가 그레이스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GH100이라는 것이 제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더 주안점이 뒀다가 이제는 블랙엘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베라 루비는 완벽하게 데이터 획득에서 추론이 없으면은 엔비디아와 AI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가 필요한데 CPU에 상응한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CPU에 상응하는 메모리가 바로 소캠입니다. 소캠2를 SK하이닉스가 내놓으면서 베라 루빈의 짝이 되는 분명한 우리 메모리를 내놨다. 그래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자신만만하게 공언한 것입니다. 네, GPU의 메모리가 이제 HBM이라면 CPU의 메모리가 소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학습보다는 AI 영역에서 추론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더 뭔가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사실 오늘의 SK하이닉스를 만드는 거는 H100의 짝이 되는 HBM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거의 뭐 나중에 마이크론에 끼어들긴 했지만 H100만 치면은 SK하이닉스가 90% 정도의 이제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HBM3 2로 넘어갔을 때는 완벽하게 그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이제 참여를 못하면서 완벽하게 거의 독점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만 보면은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갖다가 2배 정도 압도하는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 위상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넘어서 추론을 넘어가다 보니까 CPU를 인텔에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GPU에다가 그 엔비디아가 GPU의 병렬처리에다가 별도로 자신들이 만든 CPU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라는 G라는 걸 붙인다. 그래서 블랙에다가 G를 붙이면서 GB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사실 소캠이 필요했는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베라 루빈에 필요한 소캠2를 SK하이닉스가 이제 내놨다. 이러면서 또 한 번 SK하이닉스가 그 AI의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갖다 차지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럼 삼성전자의 소캠2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원래는 올해 초에 좀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들리고 그 뒤로는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삼성전자도 사실 소캠2를 양산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큰 영향 끼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캠2만 갖고는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고 소캠2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HBM4가 양산을 해서 마켓 시어를 갖다 차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HBM3 이보다는 HBM4에서는 영향력이 더 크긴 하지만 물량이 절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HBM4에서 마켓 시어를 엔비디아 마켓 시어를 본다면 SK하이닉스가 70%, 나머지 30을 마이크론과 이제 삼성전자가 나눠 가진 구조다. 그러면 많아봐야 삼성전자가 20에서 15%인데 20에서 15%의 HBM4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소캠2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한들 물량이 많을 수 없다.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매출과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소캠2를 양산했다는 기사에는 주가가 반응했지만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주가에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캠2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좀 모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겠죠. 밤사이에 메모리가 살짝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제가 뭐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걸 알고서 오늘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밤사이 모건 스탠리가 소캠2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AI 있어서 똑같이 데이터 획득해서 추론 넘어가기 때문에 CPU로 관련된 이런 메모리 장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이 전 세계 3사의 메모리 장치가 주목을 받았고 더불어서 어저께 어떤 뉴스가 나냐면 골드만삭스가 코스피가 6,200에 올라가니까 골드만삭스가 결국 우리가 메모리가 코스피를 주도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어떤 이제 리포트를 내냐면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8,000으로 상향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죠.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PER이 27년도를 끌어온다면 둘 다 엄청나게 저평가됐고 심지어 SK하이닉스 같은 PER이 300 미만입니다. 여기다가 ADR을 갖다가 실현했을 때 SK하이닉스 주가가 더블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골드만삭스가 코스피의 목표를 갖다가 8,000으로 상향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가가 밤사이에 많이 급등했지만 이 급등 폭에 비해서 반도체주들이 그렇게까지 명확한 타격을 입진 않았었죠.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이 유가보다는 조금 더 실적 쪽으로 이동하는 만큼 펀더멘털이 탄탄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겠다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는 하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밤사이 전해진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 잘 쉬셨습니까?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올해 올봄 최대 황사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일단 맑을 것 같긴 한데 뿌옇긴 하더군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마스크도 좀 쓰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들 신문 나온 내용들, 주요 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쟁 충격 딛고 이달 가장 높이 뛴 코스피, 4월 상승률 글로벌 1위. 예. 잠시 뭐 표가 나오겠습달만 우리가 1, 2월에 전 세계 상승률 1위였죠. 코스피 1위, 코스닥 2위 이렇게 했었는데 3월 달에는 뭐 다 안 좋았고 3월 달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기사들이
지난달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3월 종가 기준으로는 체크를 못했는데 어쨌든 3월 달에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진 시장 중에 하나였다. 가장 다이내믹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4월 들어서 시장이 또 반등을 하는데 우리 시장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22% 오르면서 역시 또 전 세계 주요 시장 1위를 차지했고 중간쯤에 보시면 코스닥 있습니다. 11.18%로 역시 상위권이죠. 역시 이제 반도체 때문에 대만 자취엔 가권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16%를 유의. 우리가 코스피가 대만 가권 지수에 비해서 6%포인트 이상 훨씬 높죠. 그다음에 니케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하여튼 한국, 대만, 일본이 세 나라가 좋을 때 같이 좋고요.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가장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어떤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나스닥 종합 지수도 많이 올랐다 해도 13%. 그래도 나스닥이 13% 4월 달 들어서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또 12거래일까지 지난주까지 12거래일 연속 계속 오르기도 했었고요. 오늘 뭐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란 돌아가는 상황에 비하면 낙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거 보면 하여튼 확실히 이제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달 안에 끝날 거야라는데 휴전으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든 아예 종전 협상이 타결이 되든 간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달 이상으로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이 전쟁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란 미국 의회가 뭐 허락을 해줄 그러니까 추가로 승인을 해줄 일은 만무하고 일단 본인 코가 석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달 안에 끝난다라는데 뭐 전세 시장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좀 나타나는 거. 어제 우리 시장도 사실 좀 그랬죠. 초반에 조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부진했다가 바로 상승 전환해서 내내 좋다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뭐 전체적인 큰 흐름에 크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럼 이런 시장이 계속 될 거냐 말 거냐인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그 흐름은 한쪽에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쪽은 이러한 상황이겠죠, 당연히. 긍정적인 쪽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 뭐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게는 뭐 이러한 상황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시즌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시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충족을 할 거냐라는 건데 뭐 미국은 이제 빅테크들이 좀 대표적인 상황이 될 것 같고 오늘 애플 같은 경우 이제 팀 쿡 CEO가 물러나겠다 얘기가 나왔죠. 이제 후임자도 결정이 좀 됐고 오늘 시장에서 뭐 큰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뭐 장 마감 후에 나온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애플의 어떤 그런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팀 쿡 이후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팀 쿡의 어떤 이 CEO에서의 퇴임이 애플의 주가에 별 문제가 없으려면 결국은 이번 1분기에 대한 애플 실적 이게 또 가장 강하게 근거가 되겠죠.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 모레 발표가 되는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컨센서스 얘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30조 원대 중반인 건데 시장에서 30조 원대 중반 나와가지고는 만족 안 하겠죠, 당연히. 40조 원 얘기가 슬금슬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기대치가 40조 원 적어도 4자를 찍거나 또는 4자에 근접 이를테면 39조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어제도 소캠2 관련돼서 SK에서 좋은 얘기도 나왔고 잠시 후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기까지 지금까지 상황은 상당히 순조롭게 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이제 백그라운드에는 어제 아마 많이들 보셨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우리 코스피 연내 최고치를 이제 8,000으로 끌어올린 거 이것도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여기저기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JP 모건은 기존의 7,500을 8,500까지도 1,000포인트나 더 끌어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8,000포인트 올해 최대치입니다. 이거는 최대. 평균은 뭐 이거보다 낮죠. JP 모건도 평균은 7,000으로 잡고 있고. 어쨌든 7,000 뭐 최저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균으로 생각하면 7,000만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뭐 적어도 한 4, 5%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어쨌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이런 글로벌 유수의 IB들이 국내 코스피를 이렇게 높게 계속해서
목표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를 위시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추정치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전체가 220%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익 성장률이. 반도체를 빼고도 48%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도 한국 기업들의 평균 이익 성장률이 48%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거니까 이게 물론 뭐 반도체에 비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일반 기업들의 평균치가 50% 가까이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반도체 말고도 뭐 조방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제조업 섹터들이 올해 괜찮을 거다라는 걸 이제 국내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의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사태가 됐든 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뭐 상반기에는 거의 없고 뭐 연내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식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이 이익 성장률, 기업들의 EPS 성장률은 계속될 거다라고 해외 쪽에서도 월가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 시장을 밑에 하방에서 받쳐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벤츠의 미래와 함께는 K배터리 수주액 40조 원 육박. 어제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이 국내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양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2025, 2027년 이 3개년 동안 40여 개의 신차를 선보일 게다. 대부분이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동차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렇게 합격했겠죠. 근데 이 전동차의 대부분의 이 배터리는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LF 배터리 공급사 선정됐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으면 작년 말에 1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시를 한번 했었죠. 유수의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공급 계획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물량이 25조고 삼성 SDI까지 하면은 이게 삼성 SDI께 10조니까 대략 한 35조, 한 40조 정도에 달하는 그런 수주를 우리 국내 두 배터리 업체들이 벤츠라는 한 회사에서만 받아냈습니다. 이제 이게 뭐 폭스바겐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BMW 같은 경우는 SDI랑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 하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글로벌 3사, 그러니까 유럽 3사로부터, 독일 3사로부터만 우리가 뭐 근 1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배터리를 장기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올라 회장의 이 얘기가 어떤 걸 함의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IA라고 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의 IRA 같은 그런 법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나 뭐 이런 쪽의 주요 이 첨단 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 뭐 기술, 또 중국 어떤 부품 의존도를 계속 낮춰가겠다라는 거를 이미 좀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안은 우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배터리가 더욱더 좋아질 거고, 특히나 유럽의 배터리 시장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진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진출해서 뭐 올해 말인가요? CATL이 헝가리인가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완공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공장,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장만 딱 짓는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양산되는 게 아닙니다. 세팅하고 수율 조정하고 하는데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은 뭐 올해부터라고 해도 27, 28년까지 중국산 배터리들의 유럽 현지 생산은 그때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결국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거 외에는 현지에서 만드는 건 어렵다는 얘기고, 그는 이미 우리가 진출해 있는, 그래서 뭐 그런 뭐 양산에 이미 들어간 지 몇 년 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이렇게 탈중국을 하려고 하는 유럽 업체들, 뭐 비단 독일 3사뿐만이 아니라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이 배터리 수요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터리는 가면 갈수록 뭐 ESS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도
어쨌든 점점점 뭐 캐즘이 언제 극복될 때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물론 이게 단기적인 걸 수 있긴 합니다만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기의 문제지 뭐 양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탈중국에 대한 이 수요가 대형 시장에서부터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대치는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얘기 앞서 조우준 대표께서 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양 소캠2 양산에 나선다. 이게 어제 하이닉스가 장중에 뭐 4% 이상 가다가 조금 밀리긴 했죠. 그래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던 이유가 좀 되겠고요. 이 소캠2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2의 뭐 HBM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뭐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그만큼 시장은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제 DB 하이텍이라는 회사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뭐 그런 방증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하이닉스가 3% 이상 올랐던 거, DB 하이텍 같은 이런 저전력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던 그런 걸 결국은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뭐 더 진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이런 저전력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월 상승률 기준으로 글로벌 1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지금 장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유가는 급등했지만 시장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었던 거는 옵션 만기 여파, 뭐 감마 스퀴즈라고 해서 옵션이 주식을 갖다 밀어올리는 네. 그런 효과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더 유독 강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안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 13일, 12일 연속 상승하는 것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이게 상승장에서라기보다는 이제 돌발 변수에 의해 가지고 빠졌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난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오늘은 어차피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재반 상황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강하게 올라가는 쪽보다는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게 이제 주말간에 또 긴장 모드 형성되면서 이거 휴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우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그 외형적인 뉴스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표를 보시라. 일단 환율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지 환율을 보시고 두 번째는 유가를 보시는데 유가 뭐 5% 올랐다, 7% 올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가가 지난번에 우리 119불까지 튀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00달러를 쉽게 돌파는 못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유가를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을 보시면 여전히 시장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내내
죽어라 싸워놓고 나서 갑자기 만나가지고 손잡고 포옹하고 우리 휴전합시다, 종전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서로 간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라는 걸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잔 파동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전 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시장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지정학 리스크랑 유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나온 시장이었고요. 외형적인 뉴스보다는 뭐 환율, 국채, 유가 등의 지표를 보면 종전의 기대감이 시장에 아직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군사적 긴장감도 그래도 좀 계속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협상의 입장차도 있고요, 충돌 이슈도 있고 뭐 그래도 시장에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면 좋을까요? 과거에 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을 담그고 나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망신스럽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올 때도 그 10여 년간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고 창피하게 나왔잖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그런가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죽어도 항복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두들겨 패봤자 이게 때려서 네. 금방 기가 죽을 상대를 보고 때리는 거지. 네. 끝까지 물건으로지는 상대를 가지고 네. 이제 때렸다가는 그건 나중에 뒷감당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구조에서 폭탄으로 뭐 계속 또 때린다 한들 이란 문제가 금방 해결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상대방의 상대방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만만치 않은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꼴통에 가까운 네. 그잖아요. 그 독재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항복은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질질 끌려가는 쪽보다는 어떤 식이든 간에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네. 원래 기한이 우리나라 시간이 22일이었는데 네. 미국 시간으로 22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로 하루 네. 연장을 했죠. 어떤 식이든 협상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상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뭐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상승 랠리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말씀하신 것처럼 13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뭐 증시가 좀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시장은 뭐 협상 과정의 진통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봐도 될까요? 증시는 일단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여전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부터는 추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제한된 박스권이 될지에 대한 그림은 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요 빅테크 업체들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아마 금요일 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시장은 좀 판단하려고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혹시라도 종전이 나온다 그러면 종전 배팅이 잠깐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종전 이후의 세상에 대한 또 시장 역시도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울퉁불퉁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일정 부분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좀 다소 난항을 겪으면서 갈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은데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SK하이닉스 소캠2 본격 양산 소식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HBM 이후에 새로운 메모리 모멘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품의 경쟁력도 그렇고요. 또 23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포인트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네. 이제 굳이 표현을 하면은 삼성전자는 원비 나노 칩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원C 나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앞서 있다. 그 정도지만 네. 소캠2 쪽 시장 자체는 하이닉스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삼성은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마이크론 역시 이제 이쪽 시장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하나 새로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어닝은 당연히 좋겠죠. 삼성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럼 결국 가가지고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하이닉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시장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이닉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은 좀 주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실적에서는 뭐 가이던스, 메모리 가격, 캐펙스, 빅테크 수요까지도 좀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근데 하이닉스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게 결국 가좀 네.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삼성전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조가 성과급을 둘러싸고 이제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죠. 뭐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이슈가 실제 증시에 좀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증권업이 참 힘든 게 무슨 본업하고 무관한 쪽의 전문가가 돼 이번에 또 노동운동 전문가까지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조 파업 여부는 네.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서로 좀 나눠달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지나치게 과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이거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될 때 또 그만큼의 보상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외형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뭐 당장 파업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어떤 모습만 가지고 시장이 좀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네.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적어도 노동운동도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이 될 네.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네. 서로 좀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하는데 생산 차질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좀 제한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게 되면 결국 자동화의 필요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절충점이라는 걸 좀 찾아서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두산 이제 SK 실트론 인수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소재까지 확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수직 계열화 기대와 함께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이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두산그룹이 산업의 그러니까 그룹의 그 방향성을 계속해가지고 교대를 해왔었거든요. 네. 원래는 소비재에서 중화학으로 바꿨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그룹의 밸류에이션 상승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실트론 인수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줄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이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두산그룹의 어떤 미래를 놓고 방향성을 이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은 그룹 전반이 다 괜찮아지는 그림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 기대가 반영됐고 재무와 시너지 검증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실트론 인수 가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인수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일부 부채를 떠안는 구조로 이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향후 밸류업으로 이어지려면 좀 실제로 조금 확인돼야 하는 성과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워낙에 그쪽 섹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인수를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저게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하고 좀 다르게 네. 업황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떠안았던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부담이 실제로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2차 전지 업종에 강한 반등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리튬 가격 안정, ESS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이제 대세 상승 진입으로 봐도 될지 그런 판단도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돌아야 됩니다. ES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한 30%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네. 그 시장에서도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를 하다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반사수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쪽 보면 주로 셀 업체들이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개별 종목 가운데서 보면은 AI하고 맞물려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소재 쪽,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업황 전반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철저하게 ESS 쪽
이쪽과 관련돼 있는 쪽에 국한해서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수요 회복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겠고 뭐 추세 전환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겠네요. 바닥을 확인했고 바닥에서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ESS 시장에서 실질 수혜를 보고 있는 셀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건 실질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통한 가치 현실화 이런 네. 가능성도 좀 같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업종 전반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다기보다는 방향 자체를 ESS에다가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세계 최대 암호화폐죠. AACR 이제 열리고 있는데 뭐 신약 임상 호조 또 일부 종목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 재평가 흐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로노이가 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처음 참가했는데 위탁 연구개발 생산 경쟁력을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강세와 맞물려서 국내 투심도 돌아서는 구간이 될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하네요. 그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노이즈 때문에 투심이 좀 많이 악화돼가지고 네. 올해 내내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투심의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한 기업들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주도주 네.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그림은 아닌데 네. 이번에 AACR에서 말씀하셨던 보르나이라든지 네. 알지노믹스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임상 결과 괜찮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많은 학회들이 있습니다. 뭐 간학회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오 USA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학회와 어떤 미팅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이슈들이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유난히 지금 약한 거는 사실은 센티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티를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일부 기업들이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그 노이즈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결국 펀더멘탈의 이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닥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부 동조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 이슈로 섹터가 소외됐었는데 미국 바이오 강세가 있다 보니까 국내도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 전쟁 변수랑 실적 장세가 맞붙는 가운데 코스피는 6,300선 시험대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분기 증시 방향성,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포트 분산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만 보실 게 아니라 네네. 어닝 시즌이고 어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섹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수보다는 당분간은 순환매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수의 큰 방향성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빅테크 실적하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순환매를 좀 염두에 두자고 하셨고요. 삼성전자의 컨콜이라든지 다음 주 빅테크 실적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4월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5월에는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빅테크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반응을 보면 네.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4월 말에 5월은 셀인 메이가 아니고 바이인 메이라고 메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지금 생각이 저도 조금은 셀인 메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어쨌든 나오는 네. 거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전쟁 리스크와 실적 기대가 맞붙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실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것 같은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실적과 모멘텀 중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마저 참 변동성이 큽니다. 주말에는 그렇게 덥더니 오늘은 또 일부 지역에 때 아닌 한파특보가 내릴 정도로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증시도 날씨도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간밤 미국 증시가 낙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도 유가는 급등했지만 시장이 패닉셀까지는 가지 않았고 오늘 개장을 기다리시면서도 저희가 보내드린 시그널들을 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추위가 찾아오고요. 또 올봄 들어서 최악의 황사까지 있는 날입니다. 건강관리 어느 때보다 좀 유념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